네,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판적 사고의 그 중요성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비판적인 사고가 핵심이다. 다르게 보라. 연세 노벨 포럼서 조지 스무트 교수라는 분이 학습된 사고는 편협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새로운 비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가장 최근 노벨상을 수상한 분이거든요. 2006년도 그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분이신데, 조지 스무트라는 그 사진에서 보시면 이분이신데요. 이 캘리포니아 대학의 버클리 캠퍼스에 계시는 교수인데요. 연세 노벨 포럼이라는 데서 이제 세 번째 패션의 주제인 주류를 초월한 시각이라는 강연에서 청중들에게 이 같은 질문을 이제 던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스무트 교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는 비판적인 사고가 핵심적인 도구임을 거듭 강조하고 사고의 습관으로 인한 편협성으로부터의 탈피를 현장의 학생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스무트 교수는 또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지 또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생각하라라고 하면서 중요함에도 간과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긍정적이고 낙관적 시각을 가지고 열심히 사고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이번 강연을 맡은 그 스무트 교수는 빅뱅 이후 현대 은하 형성에 대한 씨앗을 제공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하셨거든요. 뭐 좀 그렇습니다. 빅뱅 뭐 이런 거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잖아요. 네, 그는 우주 배경 복사가 흑체 복사의 형태를 띠고 있고 복사 방향에 따라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런 사실을 발견을 했고요. 이 연구는 이제 초기 우주의 모습을 연구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그 은하와 별의 기원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좀 우리로서는 좀 동떨어진 그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은하 세계 또 별의 기원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물리학을 이제 전공하고 계신 분이죠. 자, 그렇게 해서 비판적 사고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그것을 이 스무트 교수의 그 당부 이런 강연의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본 것입니다. 자, 비판적 사고를 개발 태도 그랬는데요. 이제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적 호기심, 또 객관성, 개방성, 융통성, 지적 회의성, 지적 정직성, 체계성, 지속성, 결단성, 다른 관점에 대한 존중과 같은 태도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 호기심입니다.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질문이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탐색하고 또 사건의 원인과 설명을 구하기 위하여 왜,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지적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육하원칙이죠. 왜,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또 객관성.
객관성은 결론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이고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경험적 증거나 경험을 해서 그런 증거나 아니면 타당한 논증을 근거로 한다. 이게 상당히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바로 이 경험적 증거나 타당한 논증, 이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객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방성이에요. 다양한 여러 신념들이 진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편견이나 선입견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다음은 네 번째로 융통성입니다. 개인의 신념이나 탐구 방법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 융통성이라는 말이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특정한 신념의 지배를 받는 그런 고정성, 또 독단적 태도, 또 경직성, 이런 걸 다 배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해답을 알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고 변경해서, 탐구 방법을 변경해서 융통성 있게 해 나간다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로 지적 회의성이라고 있습니다. 지적 회의성. 지적 회의성은 모든 신념은 의심스러운 것으로 개방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의심스러운 거. 그러니까 지적 회의성. 또 적절한 결론이 제시되지 않는 한 결론이 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적절한 결론이 제시가 돼야지만이 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지적 회의성을 갖고 있다. 다음은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여섯 번째인데 지적 정직성이에요. 비록 어떤 진술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그 신념과 대치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이 정직하다.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걸 진실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다음은 일곱 번째, 체계성입니다. 체계성은 결론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논리적 일관성, 유지. 논의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다음은 이제 여덟 번째, 지속성입니다. 우리가 쟁점의 해답을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탐색하는 인내심을 갖도록 하는데요.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의 지속적이잖아요. 증거나 논증의 추구를 포기함이 없이 특정 관점을 지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지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결단성입니다. 증거가 타당할 땐 결론을 해야죠. 증거가 있는데 이게 타당한데 증거가 결론 내자.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모든 필요한 정보가 획득될 때까지 불필요한 논증이나 속단을 피하고 모든 결정을 유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가 획득될 때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로 다른 관점의 존중이야. 내가 틀릴 수 있죠, 그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또 내가 거절한 아이디어가 옳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 타인의 관점을 경청하고 들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관점에 대한 존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비판 사고의 개발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이제 10가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다음은 비판적 사고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논리적 사고하고 달리 추론의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도 꼼꼼히 따져보는 그런 방식이에요. 꼼꼼하게 내용을. 그래서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예를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는 총기 규제 법률에 대한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총기 규제법이 필요 없다고 다음과 같은 논변을 한번 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기 소지를 금지하자는 논증은 대개 근거 없는 이야기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법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을 잘 집행하는 것이다. 근거 없는 한 가지 이야기는 대부분 살인자들이 법을 잘 지키는 보통 시민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화가 난 순간에 친척이나 지인을 죽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친족 살해에 대한 모든 연구에 의하면 살인자들 대다수가 일생에 걸쳐 폭력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형적인 살인자들은 평균 최소 6년의 범죄 경력이 있고 4가지 강력범죄로 체포된 적이 있고, 또 다른 근거 없는 이야기는 총기 소지자들이 폭력을 무분별하게 휘두르는 무지한 백인 하민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관된 연구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총기 소지자들은 미소유자들보다 교육을 더 잘 받은 사람들이고 더 나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얘기죠. 다음에 총기 자들이 총기를 항상 휴대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했어요. 루즈벨트나 리베스, 트럼프, 록펠러. 세 번째 근거 없는 이야기는 총기가 자기 방어에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다. 모든 연구에 의하면 권총이 범죄에 이용되는 것보다 범죄로부터 방어하는 데도 자주 사용된다는 것이다. 네, 권총이 연간 대략 58만 1000건의 범죄에 이용된 반면에 범죄로부터 방어하는 데 사용된 것은 약 64만 5천 건이다. 총기에 관한 법률이 잠재적으로는 총기 관련 범죄를 줄일 수 있겠지만 현재의 법률이 잘 집행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법원은 법을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더 강력한 법률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논증을 듣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근거 없는 이야기에서 대다수나 전형적인 살인자들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느냐. 화가 난 순간에 우발적으로 친척들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들이 정말 소수일까? 이런 그 의심. 또 두 번째 근거 없는 이야기에서 유명한 몇몇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하고 또 항상 휴대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총기 소지자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들은 총기 소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이건 이제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또 세 번째, 이걸 보면은 여기서 등장하는 숫자 58만 1000건하고 64만 5천 건이라는 이런 숫자는 다소 정확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 숫자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냐? 이런 통계적인 숫자가 반대자를 이렇게 속이기 위해서 이 숫자를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정확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냐. 또 이 등등 이렇게 이제 비판적 사고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의견이나 논변에 참여하여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들어가도록 진실을 추구하는 사고다. 네. 이런 비판적 사고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의 구성 요소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폴과 엘더라는 그런 사람은 모든 사고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전제의 바탕을 둔 관점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생각 속에는 함축된 것이 있다. 또한 정보와 사실과 경험을 해석하기 위해서 개념과 아이디어와 이론들을 사용하며 이를 통해 질문에 답을 하고 문제와 쟁점을 해결한다라고 하여서 사고의 8가지 요소를 또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8가지 요소 위에도 노시치에 제안한 맥락이나 대안이라는 요소를 또 첨가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가지가 되는 거죠. 일단은
이 폴과 엘더가 얘기한 이 사고의 8가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목적인데요. 첫 번째로 목적인데, 추론이 있는 사고는 목적을 추구한다고 했어요. 어떤 것에 대한 생각할 때 우리는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 욕구, 가치, 이 바라는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고의 목적이나 목표를 발견하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왜 물음을 던지는 것이 중요해요. 계속 꼬리를 잇는 왜라는 그런 물음을 따라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궁극 목표와 연결된 물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이다. 두 번째로는 이제 현안 문제인데요. 왜 핵심의 문제가 뭐냐? 중점을 두고 다뤄야 할 문제가 뭐냐? 어떤 것에 대해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답해야 할 물음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목적이 달성해야 하는 것이라면 핵심 문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답해야 할 좀 더 구체적인 물음이다.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묻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핵심 문제. 또 세 번째로는 가정이에요. assumption인데 생각을 시작하는 그런 지점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이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할 때 미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전제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죠. 명백하게 진술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명시적으로 진술되지 않은 채로 남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정을 확인하는 일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의 그 가정을 비교하거나 증거에 비추어서 그 가정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정을 파악하다 보면 더 큰 맥락, 즉 이 가정들이 길러진 환경이나 바로 문화적 배경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로는 증거라는 것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 있는 정보는 뭐냐? 이 문제하고 관련 있는 정보는 뭐냐? 바로 이 증거가 뭐냐 이거잖아요. 어떤 사실, 자료, 경험, 집합 등의 정보를 이용해서 추론을 한단 말이에요. 정보를 확인하는 일 외에도 우리는 그 정보를 평가하기도 하죠. 정보 자체와 정보에 대한 해석이나 함의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보는 추론의 필수 요소지만 정보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정보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뢰할 만한 정보의 원천을 발견하고 경험을 비판적으로 다듬어야 한다 그랬어요. 다음은 이제 다섯 번째로 개념인데요. 생각할 때마다 개념들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만일 민주주의에 관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생각 속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컨셉이 작동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민주주의 개념은 무엇이냐? 나는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의 그 모든 것을 개념화하고 그 개념화를 기초로 추리를 하는 거죠. 경험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개념을 형성하고 그 개념을 적용하는 거예요. 네. 일상적으로 자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자신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도 해요. 가정을 당연시하는 것처럼 개념 또한 당연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여부가 중요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한 생각할 때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핵심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여섯 번째 추론과 해석인데요. 당신이 끌어낸 결론은 뭐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 해석하는 거고요. 그것에 관해 결론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어떤 정보를 기초로 결론을 끌어내리는 것을 바로 추리라고 해요. 추리. 예, 추론 해석 중에. 추리와 가정의 구별. 우리가 이제 이거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가정을 했지만, 추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 옳다거나 옳은 것 같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다른 어떤 것이 옳다고 결론 짓는 정신의 어떤 작용, 바로 의식적인 정신 활동이 바로 추리와 가정의 구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당연시하거나 미리 전제하는 어떤 거란 말이에요. 보통 가정은 우리가 전에 배웠거나 너무 뻔한 것이어서 의문시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가정은 우리의 그 신념 체계의 일부거든요. 우리는 그런 신념들이 옳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주변의 세계를 해석하는데 그 가정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믿음 이런 것들이 그 어떻게 보면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일곱 번째로 함의와 규결 이 부분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끝나는 것을 넘어선 지점. 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끝난 곳, 이걸 넘어선 그런 지점을 바로 함이라고 하는데요. 추리를 통해 명시적으로 도출해내는 결론과 달리 함이나 규결은 보통 그 결론이 암암리에 포함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 이상의 내용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추론의 규결에 대해 묻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무엇이 따라 나오지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죠. 결론이 함의하는 그런 규결은 말이나 글 속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떤 말이나 행위의 함이나 규결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확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평가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덟 번째 관점인데요. 관점은 뭐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다루고 있지? 다루고 있는가?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관점이나 준거의 틀 안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할 때마다 개념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관점은. 그래서 관점이 사고의 요소라는 말은 모든 사고가 관점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물음이라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른 목적, 다른 가정, 다른 결론을 산출할 수가 있는 거죠. 관점과 관련해서 많은 잠재적 원천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개인은 관점의 형성이 어느 정도인지 인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사물을 보는 방식이 편파적이라는 사실을 쉽게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관점을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연습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추가된 맥락, 아홉 번째. 맥락은 문자 그대로 사고의 요소라기보다는 그 사고의 어떤 배경을 얘기해요. 배경. 그래서 대안은 사고를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다른 선택들을 얘기 포괄을 하기도 하고,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그 생각이 발생하는 그런 맥락이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을 구체화하는 그런 대안들이 있죠. 생각은 언제나 어떤 맥락이나 상황 속에서 일어나며 핵심 물음은 언제나 그 맥락이나 상황 속에서 또 제기되기도 합니다.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열 번째 대안이라는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언급한 사고의 요소들 각각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가 대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안을 통해서 생각하는 일은 사안의 어떤 한 측면만을 보던 그런 상태에서 보다 다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안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논리적 사고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학습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논증이나 추론, 네,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치를 표현한 사례를 다양한 타당한 것으로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불합리한 것으로 거절할 것이냐, 이런 결정을 내릴 때 바로 요구되는 사고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비판적 사고는 어떤 주제나 주장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고 평가하는 그런 능동적인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세 번째로는 이상적인 비판적 사고자는 첫째, 인지적인 측면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진, 또 두 번째, 정의적인 측면에서 비판적 사고를 잘해지게 해주는 그런 사고 성향, 이런 것들을 갖춘 자를 얘기한다라고 했고요. 네 번째로는 비판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의 성향을 한번 봤죠.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고, 다섯 번째는 비판적 사고의 개발 태도, 우리가 여기까지 봤어요. 호기심, 객관성 해가지고 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것도 10가지가 되네요. 또 여섯 번째로 비판적 사고의 구성 요소 봤죠. 이것도 지금 보통 8개에서 2개가 추가돼서 맥락하고 대안까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판적 사고에 대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